문열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그리고 거의 먹방만 찍고 온 것 같아요. 그랬던가요? 네네. 뭐 월요일까지 휴가였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까지 휴가했습니다. 보니까 월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안 빠졌으면 했는데 또 빠지더라고요. 예. 아니 염성환 부장님 휴가만 가면은 주가 빠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휴가 갈 때마다. 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절대 휴가를 저는 보통 한 달 전부터 잡거든요. 제가 뭐 시장이 빠진다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공교롭게 이상하게 꼭 휴가 가는 날마다 빠져서 그런 좀 약간 그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징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당분간은 휴가 이제는 없죠? 당분간은 없습니다. 여름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장세 보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뭐 이렇게 시장이 좀 강했던 요인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시죠. 네, 뭐 사실 이제 결국 3,300까지 지금 왔잖아요. 사실 왔고 지금 코스피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체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강세장인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근데 벌써 지금 5주째 오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상승률이 좀 더 좋은 상황이고 그 이유는 역시 그 코스피가 업종이 되게 고르게 분산돼 있잖아요. 뭐 경기 민감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는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가 시총도 워낙 큰 데다가 이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올랐습니다. 오르기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변동성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카카오가 목요일 기준으로는 막 7% 폭락할 정도로 막 이게 변동성이 컸는데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게 일단 증시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다만 경기 민감주는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오르긴 했지만 그 전날까지는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혹시 연준이 긴축을 하면 돈 푸는 걸 줄면은 경기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경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부진했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소비재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네요. 아시겠지만 외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소비재 기업들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빠지면서 충격이 좀 있었고 특히 항공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항공주는 여행에 대한 부품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게 여행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본 잠식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무 구조에 좀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리스크로 일단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진 게 특징적이었고 수급 쪽으로는 이번 주에도 역시 개인들이 참 되게 특이한 게 예전만 해도 그러니까 보통 2, 3, 4월 달 장을 딱 보시면 개인은 이렇게 하락할 때만 샀어요. 이번 6월 마지막에 장세의 특징은 그냥 사요. 그래서 내려오든 오르든 사는데 다행인 거는 뭐 예전처럼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거 산다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서도 그래도 적절하게 분산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은 다행이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하루 사고 하루 팔고 그러니까 특별한 변동성 없이 증시는 개인의 매수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장이 좀 좋았던 요인은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 가가지고 좀 많이 달래줬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게 뭐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도움을 받았는데 문제는 연준의 다른 또 뭐 여는 총재들 같은 경우는 매파 발언을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국합, 배드캅 막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긴축이 없다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안심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 가장 비둘기파로 알려졌던 사람이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렸잖아요. 되게 크게. 근데 갑자기 이제 긴축적으로 발언을 해버린 거죠. 뭐 테이퍼링 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뭐 무조건 테이퍼링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자꾸만 한 번씩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봐요. 연준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요 굉장히 완화적인 얘기를 또 꺼내요. 근데 시장이 이제 겁내지 않고 막 달려가면은 한 번씩 경고를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야 너네 진정해. 그렇게 달려가면 안 돼. 천천히 가자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시장이 역시 연준은 아직 급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근데 시장 참가자들도 언젠가 긴축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놀라진 않는 거죠. 다만 이게 속도의 문제죠. 빨리 할까, 늦게 할까, 여기에 대한 이견은 좀 엇갈리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통화 정상화하는 걸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뭐 스탠스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제가 느끼기에는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가 그걸 반증을 하잖아요. 네. 아 진짜 급하게 테이퍼링 한다고 생각하면 금리 튀거든요. 네. 분명히 튈 수가 있는데 금리가 안 튀고 지금 최근에 보면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많이 꺾였잖아요. 1.48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아 미국 연준이 급하게는 안 하겠다. 이런 좀 스탠스로 시장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뭐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 기업들 실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은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실적만 보면은 3분기가 제일 좋습니다. 3분기가 더 좋아지나요? 2분기보다 3분기가 훨씬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4분기가 좀 꺾이는 거죠. 3분기에 비해서. 근데 원래 4분기는 전통적으로도 꺾여요. 원래 계절성으로 4분기가 보통 좀 비수기가 많고 거기다 4분기에는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가요. 직원들 이제 뭐 보너스 비용이 늘겠네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근에도 지금 2분기 실적 전망치도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 한 달 동안 거의 4% 정도 계속 꾸준하게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3분기까지도 좀 전망치가 상향되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하셔야 될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이거 실적 안 좋나? 이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요. 2분기가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게 10.3조였는데 최근에 일부 증권사 11조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3분기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출 데이터도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되겠지만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29.5%인데 이것도 역시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출이라든가 기본적인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번에 2분기 추정치 나온 거 보니까 반도체도 사실은 이 분야가 다르잖아요.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비메모리는 경기 민감형은 아니에요. 근데 메모리는 약간 경기에 영향을 받아요. 사이클을 타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 2분기 실적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 운송업종 다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이쪽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는 빠졌지만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다만 실적만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진 않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뭐 관심은 이제 삼성전자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말하자면 좀 성장형 대형주인데 이 실적은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추정치도 어떤가요? 지금 하반기 전망은?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망은 3분기가 가장 좋다. 이런 뉘앙스고 그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현대차인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그 서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서버용 D램 수요가 늘면서 D램 가격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 공백기잖아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원래 수요가 좀 없는 상태고 2분기가 그리고 반도체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된다는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정상화되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반도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반도체도 생산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늘어나야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그럼 거기에 메모리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 그림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엔 좀 스마트폰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폴더블 폰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신제품 나오는 효과도 있어서 삼성전자의 아마 스마트폰 사업도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고 거기다가 이 현대차 그룹도 지금 3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됐잖아요, 제대로. 근데 이게 공급이 되면 실적에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3분기는 이제 공급 쪽에서 이슈가 해소되면서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것도 업종마다 다른 게 이런 어떤 원재료를 받아다가
그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좋은데 원자재나 아니면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들은 좀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강은 감산 들어가니까 되게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반기도 감산. 네. 근데 석유화학은 또 반대예요. 석유화학은 증산 얘기가 있어요. 예. 공급가에. 그래서 같은 소재인데도 되게 좀 달라요. 대체적으로 완성품 업체는 좋고 약간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는 철강은 좋지만 화학은 또 안 좋은 것처럼 약간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세세하게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즘 뭐 카카오 네이버 주가 워낙 많이 올랐었는데 네. 금요일 날은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목요일부터. 네. 지금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갈지가 또 관심인데. 저는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특히 카카오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추격 매수도 들어간 것 같아서 예.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폭등하고 쉬었잖아요. 예. 약간 그런 그림이 뭐 그 정도까지 쉰다는 건 아닌데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더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정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달려가면 휴유증만 더 생겨요. 네. 단계적으로 펀더멘털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야지 오래 가는데 급하게 쏠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1월에 삼성전자 보셨죠? 그리고 테슬라 보셨잖아요. 예.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주가 못 가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고점 비하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반영하는 건 솔직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매일매일 급등을 원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휴유증만 생겨요. 예. 주식은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근데 그 반영하는 속도가 천천히 가면 좋은데 급할수록 휴유증만 남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냉정하게 카카오, 네이버, 저도 뭐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게 보는 기업들이고 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두 기업 시총 합쳐서 14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저는 나중에 200조 간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네. 근데 그게 150조까지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불가피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한원 시스템, 대우건설, 이스타 항공 이런 식으로 뭐 인수 합병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네. 이 기업이 인수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면은 통상 주가가 오르는지가 궁금하고 우리가 일단 인수 합병이 활발한데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쪽을 얻어야 되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자꾸 M&A를 이렇게 하는 회사들을 주가가 대부분 안 좋았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예. 많이 들어보기. 근데 가장 이제 근래 사례로 뭐 그때 뭐 나왔지만 금호그룹이 네.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예. 회사가 진짜 폭삭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금호그룹은 그 당시에 현금이 많지 않았는데 대우건설 인수하려고 엄청난 차입을 했잖아요. 네. 차입도 하고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죠. 무리하게 인수하다가 결국 뭐 회사가 완전히 네. 이게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졌고 대우건설은 그래서 이제 결국 산업은행으로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승자의 저주인데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도 자기 이 덩치에 맞게 사야 되는데 너무 무리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거는 또 한원 시스템도 있고 뭐 대우건설, 이스타항공인데 이 기업들도 인수하는 기업들이 현금이 많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인수할 능력이 있다면. 네. 근데 무리해서 인수를 하면 서로한테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스타항공도 얼마 전에 뭐 갑자기 하림이 인수한다고 그랬다가 성정으로 바뀌었고 그 성정으로 바뀌었지만 시너지 효과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료 회사가 갑자기 항공사 인수한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그렇게 좋은 판단 같진 않아요, 솔직히. 자기 전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전공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갑자기 항공사 아시아나 인수하려다가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취소는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옛날에는 기관 투자자 힘이 정말 셌어요. 왜냐? 기관 투자들이 자금도 많았고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안 해요. 예. 다 맡겨서 했죠. 그러면 그 기관들이 대리를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관의 입김이 되게 셌어요. 그럼 기관이 그냥 방관하면 그냥 대주주 입장에서 그냥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의 힘이 너무 셉니다. 다 직접 투자해요. 돈 다 빼가지고 내가 투자하니까 주주 가치를 위해서 막 의견을 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이런 M&A 매물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걸 인수하려는 회사나 아니면 인수를 당하는 회사가
주주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네. 개인들의.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저는 좀 리스크는 네.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M&A는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예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들도 많이 원하시겠지만 105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돈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갖고만 있어요. 예. 이걸 써야 돼요. 그냥 회사에 넣어놔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 돈을 다 배당으로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거는 지금 네덜란드의 NXP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네. 차량용 반도체. 그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게 40조, 50조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번에 우리 다 느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얼마나 예. 중요한지. 이거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걸 인수하면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인수하면 왜 좋냐면 일단 현금이 충분해요. 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못하는 게 비메모리의 자동차 쪽입니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삼성전자 설명드리냐면 M&A를 하려는 기업들이 이런 식의 삼성전자처럼 만약에 NXP를 인수하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예. 만약 하게 되면 현금 충분하죠. 부족한 부분 채우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가미된 기업이면 M&A가 호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욕심만 낸다면 네. 그럼 오히려 악재가 되니까 예. M&A 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이제 네이버가 빠지고 그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단독으로 이제 인수하기로 했는데 결정이 났는데 지금 뭐 반쿠팡 동맹이 생겼다가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이제 이커머스 전자결제 시장하고 유통 시장에 상당한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요즘에 쿠팡이 불매운동 막 펼쳐져 가지고 네.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가 한 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쿠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3위가 되거든요. 예. 2위로 뛰어들어요. 2위로 올랐어요. 예. 쿠팡보다 더 거래액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3파전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신선식품 위주로 하는 회사고 네. 쓱닷컴이 있어요. 예. 이걸 상장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더 많은 어떤 거래액이 필요한데 그게 구미에 딱 맞는 게 이베이 코리아죠. 네. 이거 인수함으로써 자기네가 부족한 게 공산품. 네. 이걸 이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마트가 인수함으로써 좋은 점이 이마트의 부족한 점이 물류입니다. 예. 근데 270만 명 정도가 이 스마일 이 배송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옥션 쪽에 네.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걸 이제 어쨌든 배송을 다 담당해 주는 거죠. 입점 회사가 수수료만 내면 이 스마일 배송이 그냥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이마트는 이걸 못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져오게 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되고 쿠팡과 이제 한번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공산품 위주예요. 이베이 코리아는.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신선식품보다 공산품 위주거든요. 예. 그럼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쿠팡은 뒤에 그 손정희 회장이 있잖아요. 예. 엄청난 자금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상장까지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확보했죠. 쿠팡의 장점이 뭐냐면 그 돈 가지고 직매입해가지고요. 예. 로켓 배송해요. 근데 이거는 이마트나 이베이 코리아는 지금 안 하는 사업 구조인데 이거랑 맞짱을 뜨는 순간 이마트나 이베이 코리아가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뛰어든다는 얘기인데 쿠팡처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마트가 이제 돼야 돼요. 예. 근데 이마트가 그렇게 돈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뭐 약간 차입해서 예, 일부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인수하니까. 금액은 아닌데 예. 근데 인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수한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예. 쿠팡처럼 경쟁할 거냐. 그러면 사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로켓 배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쿠팡 보셨잖아요. 예. 지금 막 몇천 원씩 까먹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지만 예.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네.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냥 이대로 직매입 안 하고 예. 이 시스템 그대로 갈 거냐. 그러면 돈은 벌겠죠.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가 1년에 한 800억 정도 벌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오픈마켓 시장이 점점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옥션이나 지마켓보다는 사람들이 네이버 형태나 쿠팡을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신선식품은 차라리 이마트나 그냥 그 마켓컬리 같은 거. 예. 이게 딱 세분화돼 있는데 유일하게 오픈마켓만 꺾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뭐 800억만 1년에 벌지 뭐 네. 이런 상황이면 아니 3조 주고 1년에 800억 벌 거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네. 거래액도 커지고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될 거는 도대체 이걸 인수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네. 쿠팡하고 맞짱을 뜰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유지만 할 거냐. 근데 성장을 하려면 맞짱 떠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용진 부회장이 명확하게 뭔가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직은 우리 모르잖아요. 기사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주분들이 요구를 하시든 어떻게 하셔가지고 정용진 회장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그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이걸로 이제 많이 갈아탄다. 뭐 일임형이나 신탁형 이런 데 됐어요. 그럼 이 전체 기사를 보니까 시장이 한 8조 원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8조 원 정도가 뭐 다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주식 시장을 들어오면 자금이 유입이 되면 정시에는 상당한 호재가 아닌가 싶고요. 또 ISA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ISA가 이게 이제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종합 뭐 자산 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도 살 수 있고 뭐 예금도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 뭐 펀드 뭐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의무적으로 3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방식이 3가지래요. ISA는 그러니까 일임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고 중개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중개형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중개형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내가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이 MZ세대라고 MZ 여기에 지금 굉장히 가입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걸 뭐 만능 통장이라는 얘기까지 좀 붙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8조 원 수준인 이 전금융권 IS 잔액이 8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중개형이 2월 말에 얼마였냐면 62억밖에 안 됐어요. 얼마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4월 말에 얼마냐면 6,800억 원 늘었어요. 엄청 늘었네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2달 만에 한 6천억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다면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 그 ISA 가입자들의 머니무브가 예고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그 2016년도에 ISA를 가입한 고객이 26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많잖아요. 5년 전 이 중에서 절반인 130만 명이 8월 달에 만기가 다가온대요. 이거 만기가 끝나면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중개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지금 주식의 시대잖아요. 직접 투자를 대부분 원하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탁형 ISA 이 계좌를 보니까 예적금 비중이 무려 84%래요. 거의 주식보다는 그냥 예적금만 노는 거죠. 그냥 은행에 노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해지가 되면 들어오겠죠. 그럼 이 자금들이 아까 제가 8조 원 얘기했잖아요. 잔액이 8조 원인데 그중에 일부만 들어와도 굉장히 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은행 쪽에서 증권 쪽으로의 그 머니무브가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 주식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개인들의 유동성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장은 누가 보더라도 개인들이 이제 끌고 가는 장인데 이번 주 개인들 주로 어떤 종목들을 담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거는 뭐 눈치채셨겠지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번 주에 7,597억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2등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6,350억. 근데 3등이 좀 의외더라고요. 대한전선을 많이 샀어요. 이게 M&A 좀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 1926억.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기업을. 그리고 네 번째가 요새 좀 부진한 한국전력. 1,332억. 그 다음에 5번째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1,212억 정도. 왜냐면 아모레퍼시픽이 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뉴스가 나와서 빠졌는데 그래서 저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6번째가 SK하이닉스고 752억. 그 다음에 요새 업황 부담 좀 얘기가 자꾸 나오는 롯데케미칼 석유화. 이 기업이 719억 정도.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647억으로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배당 많이 주는 그 KTNG가 504억 정도 들어왔고요. 역시 고배당주입니다. 신한지주가 501억.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개인들은요.
다 그냥 고르게 사줬어요. 뭐냐면 카카오 같은 성장주도 산 반면에 고배당주 있잖아요. KTNG나 신한지주도 포섭이 돼 있고 거기에 뜬금없이 대한전선이 들어가 있고 되게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없어요. 성격 없이 그냥 입맛에 맞게 그냥 이렇게 골고루 매수를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뭐 샀다 팔았다 이게 일정하지는 않던데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기관들은 일단 2차 전지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1268억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2차 전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1090억 정도. 근데 기관들은 카카오를 못 산 한이 있나요? 네이버를 샀어요. 그래서 대신에 네이버를 949억 정도 샀고 요새 부진하지만 셀트리온은 931억. 그 다음에 자동차주 중에서 제일 요새 분위기 좋았던 게 현대위아. 부품사 696억 정도 들어왔고 LG전자가 631억. 그러니까 의외로 삼성전자를 개인들은 좋아하지만 기관들은 일단 LG전자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자동차 관련 기업이죠. 현대글로비스를 545억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I테크놀로지가 541억이라고 하는데 이거 SKI테크놀로지는 뭐 어느 특정 증권사에서는 100억 이상 가지신 고액 자산가가 제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모주청의 영향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SKI테크놀로지 기관도 540억 샀고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분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24억 정도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기아를 489억.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기관은 거의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전지. 그쪽에 좀 많이 포지션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뭐 금요일은 좀 샀습니다만 계속 좀 매도세에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까? 그 제일 많이 산 거는 SK이노베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치하는 게요. 2차 전지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2,120억, 2등이 LG화학, LG화학이 1,296억 정도 들어왔고 3등이 기아입니다. 1,002억. 그 다음에 LG전자가 650억 정도.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좀 겹치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특이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샀는데 DB하이텍을 샀어요. 49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어 좀 올랐구나. 그리고 SKI테크놀로지는 공통적으로 역시 샀는데 436억.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416억 정도 들어왔고 LG생활건강이 이번 주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414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현대차도 역시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308억.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삼성 SDI를 286억. 그래서 외국인들은 2차 전지 3사를 다 샀어요. 그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어떤가요?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오른 섹터는 일단 그 웹툰 관련주가 왜냐하면 그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6% 정도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네이버 후광 효과겠죠. 메타버스 관련주가 5%. 그 다음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요새 KGETS라는 의료 폐기물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 기업이 실적이 워낙 좋아서 이번 주에도 많이 올랐는데 4.7% 폐기물 관련주가 올랐고 타이어주가 오랜만에 좀 상승률 상인데 3.6% 올랐는데요. 이게 넥센타이어가 좀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 효과인 것 같고 역시 인터넷 대표주 물론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일단 3.5%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대표주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4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4일 연속.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요. 조금이지만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도 이번 주에 3.5% 반등했고 역시 이번 주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3.4% 반등했고 그다음에 토스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 쓰고 계시잖아요. 이 토스가 지금 기업 가치 8조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3.2% 상승했고 그다음 화학섬유 회사들이 3% 올랐는데 여기에는 스판덱스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이 업종에서는 코오롱인더 2차 전지 생산 업체들 뭐 아까 말씀드린 LG와 이노베이션, 삼성 SDI 3사가 오르면서 2.9% 올랐고 그 다음에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2.6% 이제 대웅제약하고 그 다음에 그 메디톡스가 이번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더라고요. 아예 모든 합의를 다 봤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소송 리스크가 종료되면서 이번 주에 한 2.6%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임성환 부장님이 엄선한 이번 주에 보고서를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거 이제 저는 뭐냐면 그 메리츠 증권의 최설아 애널리스트 분이 네. 적어주신 건데 이분이 중국 담당이에요. 근데 네.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저도 괜찮아서 이 제목이 뭐냐면 중국 소비시장 변화 알고 있습니까? 이 제목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최근에 중국에서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사상 최고가. 그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의료 서비스 업체. 중국은 치과 체인점이 상장한 회사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이름이 통치의료라고 합니다. 네. 이 회사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다음에 의료 미용의 블룸메이즈라고 하는데 필러 회사. 네. 이 주름 펴주는 회사 있잖아요. 예. 그 회사가 신고가 났고 그 다음에 가정용 로봇 서비스 회사 있어요. 로봇 네. 청소기 회사. 그 회사가 신고가 났고요. 근데 여기서 왜 이 기업들이 신고가를 갔을까? 이걸 이제 주목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했던 논리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1인당 GDP가 $10,000를 넘었죠. 예, 넘어갔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10,000 넘어갔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그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 후로 뭐를 했냐면 여가선용이라든가 이제 나를 되돌아보는 삶의 거죠. 질을 질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물론 마이카 시대도 열렸지만 여행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관련 소비재라고 하는데 중국이 2단계를 이제 넘어갔대요. 가장 기초적인 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걸 이제 뛰어넘은 거죠. 그 다음이 뭐냐면 사회적 욕구. 뭐 레스토랑 가고 밥 먹고 좀 더 비싼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럭셔리 제품. 마치 최종이 뭐냐면 이제 나는 자아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문화 소비, 의료 미용이 여기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단계로 지금 가고 있대요. 근데 중국에서 주목하실 게 중국은 농촌까지 포함을 하면 $10,000,000지만 중국의 선전 같은 도시들은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1인당 GDP가 $30,000,000를 넘었대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에 각광을 받는 안과, 치과, 필러, 보톡스 이런 의료 미용 기기 시장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치아 교정 같은 거 있죠. 임플란트. 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실제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럼 결국 이쪽과 관련된 시장이 중국이 커진다면 한국도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미용 기기 또 중국이 이렇게 서비스업이 이제 발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서비스업 쪽에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국도 이제 변한다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물건 만드는 그런 또 생필품 만들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우리 한국처럼 좀 고급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번 주인데요.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